여기가 정말 가난한 한국이 맞는 건가요? 여기 한 미국인 여성이 한국의 지하철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자기가 보고 있는 게 맞는지 두 눈을 비비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UC 버클리 국제관계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만다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자란 저는 늘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외교관을 꿈꿔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럽의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깊이 있는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고, 특히 프랑스 파리에서의 유학을 간절히 원했어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면서도 제 관심사는 늘 유럽에 집중되어 있었죠. 수업에서 다루는 아시아 관련 주제들은 그저 학점을 위해 공부하는 정도였습니다. 사실 동아시아는 제게 그저 중국이라는 거대한 존재감 하나로만 인식되어 있었어요. 전공 수업에서 배운 바로는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미국과 겨룰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자란 저로서는 틱톡이나 알리바바 같은 중국의 IT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서비스들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물론 중국의 인권 문제나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죠. 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저 흐릿한 이미지로만 존재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K-팝 정도가 전부였어요. 심지어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조차 얼마 전에야 제대로 알게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버클리에서의 학업 성적은 우수했고 교수님들의 추천서도 받아둔 상태였어요.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저는 당연히 파리나 런던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프랑스어도 2년 동안 꾸준히 공부해왔고 유럽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도 쌓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이란 것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될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제가 얼마나 편협하고 무지했는지 웃음이 나요. 하지만 그런 편견들이 있었기에 이후에 마주하게 될 충격과 깨달음은 더욱 값진 것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결과 발표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파리는커녕 유럽 전체가 제 선택지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제게 주어진 옵션은 중국 베이징 6개월, 한국 서울 6개월이었죠. 행정실에 찾아가 확인해보니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올해 유럽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정원이 대폭 축소되었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많은 학생들이 탈락했다고 해요. 반면 동아시아 프로그램은 지원자가 적어 자리가 남아있는 상태였죠. 학교 측에서는 제 성적을 고려해 특별히 두 도시를 연계한 1년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학과장님께서 이 기회를 적극 추천하셨습니다. 미중 관계가 날로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중국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국제관계학도로서 큰 자산이 될 거라고 하셨죠. 게다가 장학금도 유럽 프로그램보다 더 많이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중국행을 결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베이징은 세계적인 도시였고 중국은 분명 배울 점이 많은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틱톡으로 보았던 현대적인 중국의 모습들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죠. 하지만 한국은 솔직히 말하면 그저 거쳐야 할 곳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중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이고 국제적 영향력도 미미할 텐데 굳이 6개월이나 보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서울의 모습은 그저 평범한 아시아의 도시 같았어요. 프로그램 수락 마감 전날 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의 경험을 위해 한국행이라는 불필요한 옵션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어차피 한국에서의 6개월은 그저 견디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그때의 저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자 신청을 하면서도 한국 비자는 마지막까지 미뤘어요. 중국어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한국어는 안녕하세요 정도만 외웠죠. 주변 친구들도 중국은 좋겠다라고 했지만 한국행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거기서 뭘 하게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물안개구리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런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닫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23년 8월, 저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바라본 베이징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터미널과 수많은 사람들, 곳곳에 걸린 화려한 디지털 광고판들이 세계적 도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았죠. 중국 드라마와 틱톡으로 보았던 현대적인 중국의 모습들이 제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습니다. 화려한 마천루들이 즐비한 도시 전경,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건물들, 젊은이들의 세련된 패션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멋져 보였어요. 베이징 대학교 캠퍼스도 웅장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건물들과 현대식 교육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도착 첫날, 학교 관계자가 보여준 캠퍼스 투어에서 저는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어요. 기숙사는 외국인 유학생 전용 건물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히 신경 쓴다는 설명을 들었죠. 방 배정을 받고 짐을 풀면서 앞으로의 6개월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업 첫날, 저는 노트북과 교재를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게 된다는 사실이 기대되었죠. 중국의 부상과 세계 경제를 배우게 될 국제관계학 수업들은 분명 제 시야를 넓혀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런 장밋빛 기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베이징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리고 그 실망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제 중국 생활의 터닝포인트는 겨울이 시작되던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난방이 고장났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이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중국의 난방 시스템은 철저히 중앙 통제되어 있었어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놀란 저는 곧바로 기숙사 사감에게 이 상황을 얘기하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돌아오는 답변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환경 문제를 무척이나 중시하는 국가이고 그에 따라 개인뿐만이 아닌 공동체 모두가 환경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이 상황이 너무나 웃겼던 건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며 자랑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연과 미세먼지를 내뿜는 자연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나라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사감에게 어떤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걸 깨달은 저는 숙소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난방은 정부가 정한 특정 날짜가 되어야만 난방이 가동되고 그마저도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만 작동했습니다. 더 황당했던 것은 온도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죠. 방은 항상 18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학교의 방침이었어요. 전기장판이나 히터 사용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노후화된 전기시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진짜 이유였어요. 한 번은 몰래 작은 히터를 켰다가 건물 전체 전기가 나가는 사고를 치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더 끔찍했어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잠을 청했지만 추위에 자주 깼습니다. 아침이면 코끝이 얼어 있었고 방 안의 물병은 살얼음이 껴 있었죠. 감기에 걸려 보건실을 찾았지만 의사는 추운 건 정상이니 적응하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이런 비인간적인 통제는 난방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검열, 기숙사 통금, 식당 위생, 의료 서비스. 일상의 모든 면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었어요. 현대화된 도시 외관 뒤에 숨겨진 중국의 실체를 마주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 차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닌 기본적인 삶의 질과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마천루 뒤에 가려진 일상의 불편함과 통제는 제가 상상했던 중국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에서의 경험은 한국에 대한 제 기대치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어요. 중국도 이 정도인데 한국은 얼마나 더 열악할까 하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12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베이징의 겨울은 제가 알던 추위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창밖 풍경은 항상 잿빛이었습니다. 최악은 호흡기 질환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심한 기침과 함께 깼는데 가래에 시커먼 것들이 섞여 나왔습니다. 놀라서 병원을 찾았지만 이곳의 의료 시스템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우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직면한 것은 끝없는 대기 행렬이었습니다. 예약 시스템이 없어서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한다고 했어요. 겨우 의사를 만났지만 진료 시간은 3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항생제를 처방했고 그마저도 병원 내 지정된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죠. 약국에서는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방전이 중국어로만 작성되어 있어서 무슨 약인지 확인할 수도 없었고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미국에 있는 주치의에게 연락했지만 VPN 접속이 불안정해서 제대로 된 상담도 어려웠어요. 결국 저는 수업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기숙사에서 일주일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점점 더 우울해 보였어요. 마스크에 가려진 사람들의 표정, 잿빛 하늘,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들. 모든 것이 생기를 잃어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귀국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남은 한국 교환학생 과정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충분히 힘들었는데 더 작은 나라인 한국에서는 더 열악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지불한 학비와 기숙사비, 항공권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한국은 6개월만 버티면 돼. 어차피 이보다 더 나쁠 순 없을 거야.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의 마지막 한 달을 힘겹게 버텼습니다. 당시 제 일기장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곧 한국이다. 솔직히 기대는 전혀 없다. 그저 무사히 6개월을 버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제발 중국보다는 덜 힘들기를. 하지만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택이 오히려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놀라운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2024년 1월,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짐을 꾸리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보면서도 차라리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특히 중국 유학생 친구들의 반응은 제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한국, 거기는 중국보다 훨씬 시설이 낙후되어 있을 텐데. 서울은 베이징의 3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도시야. 거기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들었어. 검색해본 한국의 모습도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좁은 원룸, 복잡한 지하철, 그리고 한국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후기들. 중국에서는 그래도 영어로 어떻게든 버텼는데 한국에서는 그마저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특히 걱정됐던 건 난방 문제였어요. 한국도 중국처럼 중앙난방 시스템을 쓴다는 글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추위가 트라우마로 남은 저로서는 또다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어요.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미국 항공사 웹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행 티켓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냥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 기숙사비도 납부했고 수강 신청도 마친 상태였어요. 무엇보다 도망치듯 돌아가면 앞으로의 제 인생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2시간의 비행시간 내내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기내에서 본 한국 항공사 승무원들의 친절함도 맛있는 기내식도 제 걱정을 덜어주진 못했어요. 최소한 중국보다는 나았으면. 제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저 이 정도의 소망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이에요. 깨끗하고 정돈된 시설은 기본이고 모든 안내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완벽하게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더 놀라웠어요. 중국에서는 2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여기서는 15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심사관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교환학생이라는 걸 알고는 Welcome to Korea라며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공항철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철로 시내까지 가는 게 불안했어요. 중국의 지하철은 너무 복잡하고 지저분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 지하철은 마치 고급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깨끗한 플랫폼,
정확한 시간 안내, 그리고 조용하고 편안한 객실까지. 이게 정말 아시아의 지하철인가? 기차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 풍경도 계속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정돈된 도시 경관,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맑은 하늘. 중국에서 한 달 내내 보았던 잿빛 하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대입구역에 도착해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사 내부가 마치 쇼핑몰 같았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있는 저를 본 영무원은 자진해서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의 친절한 영어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서비스였으니까요. 기숙사로 가는 길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거리는 밝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편의점과 카페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혼자 걷는 여성들도 많이 보였어요. 중국에서는 해가 지면 최대한 빨리 기숙사로 돌아가야 했는데, 이곳은 전혀 달랐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확인한 건 난방이었어요. 방 안은 따뜻했고, 온도 조절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맑은 공기가 들어왔고,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정말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곳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다. 어쩌면 정말 특별한 6개월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한국 생활 일주일 만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충격과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철은 마치 도시의 혈관 같았어요. 중국의 지옥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체계적이고 편리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이 안내되고 역마다 설치된 스크린 도어는 안전사고를 완벽히 예방했죠. 가장 놀라웠던 건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고 지하철 안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정말 무료 와이파이라고요? 기숙사 룸메이트의 말처럼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VPN으로도 접속이 힘들었던 유튜브, 구글, 인스타그램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했어요. 심지어 길거리 어디서나 초고속 와이파이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중국에서의 병원 트라우마 때문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기숙사 사감님의 도움으로 교내 보건소를 방문했어요. 진료 기록을 영어로 작성해 드릴게요. 약 복용법도 영문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친절한 진료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사러 간 약국에서도 약사님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중국에서 겪었던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도 놀라운 경험이 이어졌어요. 모든 메뉴판에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고, 키오스크에도 영어 버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제가 영어로 주문하면 영어로 응대해주기도 했죠. 여기는 정말 외국인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네요. 같은 교환학생인 프랑스 친구의 말처럼 한국은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은행 ATM의 영어 서비스는 기본이고 관광지에는 무료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되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환경이었습니다. 카페마다 콘센트가 넉넉히 설치되어 있었고 도서관은 스문의 시간 운영되었어요. 공부할 곳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스터디 카페를 이용할 수 있었죠. 아만다, 너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화상통화로 저를 본 엄마의 말씀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더 이상 제가 불편함이나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제가 가진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곳은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효율성과 배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인 도시였죠.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남은 5개월이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 3월이 되자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캠퍼스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최첨단 강의실, 스문의 시간 운영되는 도서관, 그리고 캠퍼스 곳곳에 마련된 스터디 공간까지 모든 것이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수업 방식도 신선했어요.
중국에서는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토론과 프레젠테이션이 자유로웠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했고 비판적 사고를 장려했어요. 아만다, 내 관점이 매우 흥미롭네요.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런 교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좋았어요.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걱정했지만 그들의 적극적인 태도에 감동받았어요. 조별 과제를 할 때면 항상 영어로 소통하려 노력해 주었고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대학원을 진학하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님도 놀라셨지만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해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 엄마의 말씀처럼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단순히 발전된 시스템이나 편리한 생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제 자신의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는 법을 배웠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지금도 가끔 첫날의 일기를 다시 읽어봅니다. 한국을 작고 힘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때의 제가 부끄러워요.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단순히 크기나 경제력이 아닌 시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Welcome to Korea. 입국장에서 들었던 그 말이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하고 싶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교환학생 목적지가 아닌 제 삶의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막 그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